6월 미 CPI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3.5% 상승으로 대폭 진정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달 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텍사스주와 메인주에서 일주일 사이 이민 다속 요원의 차량 검문과 단속 과정 중 총격으로 이민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으로 미국 내 주요 금융당국들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모든 금융 대출을 전방위로 차단하려고 본격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비용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한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가 3.5% 상승으로 대폭 진정돼 인플레이션 우려를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진정을 불러온 유가 급락이 최근 들어 중동 사태로 다시 유가 급등으로 선회해 미국 물가가 재악화될 위험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 두 축인 고용과 물가 가운데 소비자 물가가 미국-이란 전쟁과 이에 따른 유가 불안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3.5% 상승으로 대폭 진정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5월에 4.2%에서 한꺼번에 0.7포인트나 급락한 것이고 전문가들의 예측치 3.8%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휘발유 값이 전달보다 9%나 급락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전달보다 5.7% 하락한 덕분에 전체 CPI 소비자 물가도 대폭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중에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 0.2% 올랐고 자동차 가격은 제자리, 의류 가격은 0.6% 하락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5월 2.9%에서 6월에는 2.6%로 역시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상 대신에 강력한 공격과 반격으로 교전을 벌이면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어 7월 CPI 소비자 물가가 다시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연일 상승하면서 14일에도 2% 안팎 더 올라 배럴당 80달러에서 85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개전 직전에는 배럴당 67달러였고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114달러까지 폭등했다가 휴전 합의로 한때 70달러 안팎으로 떨어졌으나 중동 긴장 재고조로 85달러 안팎으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AAA가 집계한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4일 전국 평균으로 갤런당 3달러 86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3달러 79센트보다 7센트 다시 오른 겁니다. 유가 급등에 따라 미국 내 휘발유 값도 한 달 전에 4달러로 다시 약화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이 지속되면 미국 내 휘발유 값을 비롯한 전체 물가가 급등해 미국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의 매파적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달 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높은 이자로 집을 구입한 후 금리가 내려가면 재용자를 하겠다고 기다려온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이번에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재용자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또 한 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약 5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보다 금리 인상 전망이 크게 높아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휘발유와 물류비는 물론 기업들의 생산비도 함께 상승해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연준 역시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는 이번 주 발표될 근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연준 정책에 가장 민감한 미국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올해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장기 금리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이미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소식입니다. 특히 지난 1, 2년 동안 6에서 7%대 높은 모기지 금리로 집을 구입한 뒤 금리가 내려가면 재융자를 하겠다고 기다려온 주택구매자들은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계속 미뤄지면서 높은 이자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인상될 경우 재융자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집주인들도 낮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포기하기 어려워 집을 내놓지 않는 이른바 락인 효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부족해지고 집값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은행 예금이나 머니마켓 계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높은 예금 금리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14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의회 증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당분간 모기지 금리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텍사스주와 메인주에서 일주일 사이 이민 단속 요원의 차량 검문과 단속 과정 중 총격으로 이민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멕시칸 이민자가, 메인주에서는 콜롬비아 출신 남성이 ICE 요원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ICE 요원들은 두 사건 모두 공공안전에 위협을 우려해 발포했다고 밝혔으나 과잉 대응 논란이 확산되며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일대 전환시켰던 올 1월 미네소타의 총격 사망 사태 이후 잠잠해졌던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 사망 사태가 7월 들어 일주일 새 2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52세의 멕시코 출신 이민자가 아이스 요원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13일에는 메인주에서 26세의 콜롬비아 출신 남성이 역시 아이스 요원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메인주에서 사망한 26세의 콜롬비아 출신 남성은 워크퍼밋과 소셜번호를 갖고 일해오다가 교통단속에 걸렸는데 도주를 시도하다가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남성이 이민단속 작전에 정해진 타겟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하려 시도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FBI 등 외부기관의 정밀수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텍사스에서 목숨을 잃은 52세의 멕시칸 이민자는 미국에서 15년 동안 살아왔는데 건설 인부들을 위해 운전해주다가 교통단속에 걸렸다가 아이스 요원의 총격을 받아 절명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의 행동과 아이스의 대응을 놓고 상충된 주장이 제기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남성이 몰던 차량으로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함께 있었던 인부 등은 전혀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엇갈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멕시칸 남성의 죽음에 대해 멕시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는 살인 행위라며 형사범죄 혐의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아이스 요원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4명으로 늘어났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1년 반 동안에는 최소 10명으로 증가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던 르네 굿과 알렉스 프리티라는 미국 시민권자 2명이 미네소타에서 아이스 요원들과 국경 순찰대원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져 거센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전략과 방식을 떠들썩한 무차별 급습에서 조용한 소규모 표적 단속으로 일대 전환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과 아이스 국장까지 교체하고 형사범죄자, 추방력 무시 잠적자 등의 신병을 넘겨받아 우선 신속 추방하는 작전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6월 말부터 7월 초에 접어들면서 하루 체포 쿼터를 당초 3,000명보다는 적지만 2,000명으로 새로 설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이민 단속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이며 결국 아이스의 총격 사망 사태까지 재현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으로 미국 내 주요 금융당국들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주택 모기지, 자동차 융자, 신용카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 대출을 전방위로 차단하려고 본격 나섰습니다. 연방금융당국과 연방은행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금융기관들에게 신용 위험도를 높이는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형사처벌까지 경고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데 맞춰 각 연방금융당국들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본격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국립크레딧유니온, 통화통제국 등 세 곳의 연방금융당국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모든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주택모기지,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 개수를 포함한 모든 융자 대출을 사실상 차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연방당국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각종 융자 대출을 금지하도록 공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여러 제재 조치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으로 경고해 본격 압박하고 나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워크퍼밋 없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주택모기지,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 융자 대출을 해주다가 적발되면 고객들의 상환 능력 미확인을 이유로 신용 위험도를 높이는 금융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범죄자, 범죄조직, 카르텔 돈에 손을 댈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마저 불법 체류자들의 금융거래 차단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시절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증한 불법 체류자들이 주택 수요를 급속히 늘려 주택 가격이나 렌트비를 상승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은행의 보고서는 바이든 시절 대거 몰려든 불법 체류자들로 주거지 수요가 급증해 주택가격은 2.2%, 렌트비는 1.4% 상승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회 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불법 체류자들의 금융거래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들의 금융거래를 얼마나 차단하고 이들의 자준기구까지 유도하게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승인된 주택모기지 건수는 460만 건이었는데 대부분 불법 체류 신분으로 ITIN 넘버를 이용한 모기지 융자는 6천 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적발과 봉쇄보다는 제재를 피하려는 각 금융기관들이 더 까다롭게 각종 융자 또는 대출, 신용거래를 심사하고 승인과 거부를 결정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의 금융거래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갈 곳, 살 곳, 일할 곳을 잃게 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결국 자기 추방을 선택해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곳곳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막대한 전력 비용이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한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 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이 서약에 참여했습니다.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을 기존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발전 시설을 짓거나 전력을 직접 확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데이터 센터 건설로 송전망을 확충하거나 전력 설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막대한 전력 사용량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수십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소비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전력망 확충 비용이 결국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부담을 막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고 자체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도 기존보다 크게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AI 산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비용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체 발전시설을 짓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막대한 전력을 모두 충당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발전소와 송전망 확충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전력과 냉각용 물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전기요금과 공공인프라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에는 반도체와 컴퓨팅 자원뿐 아니라 전력과 에너지 확보 역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AI 산업과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균형 있게 확대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